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다음 회차 네타떡 중 로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핫합니다. 오다가 로저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실추시키고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로저와 록스의 전투력 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저는 해적왕이고 카무사리를 사용하는 등 당연히 원탑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록스가 등장하고 가프와 연합하여 싸웠기 때문에 록스의 미세우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다가 록스의 과거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 예측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로저보다 더 유능한 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그가 전설의 섬을 최초로 발견하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로저라는 캐릭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전설의 섬을 찾아 해적왕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로저 이전에는 전설의 섬을 찾는 것을 넘어 세계를 정복할 잠재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해적, 록스 디지백입니다. 최근 챕터들에서 오다는 지백이 해적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그의 위협에 대해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록스와 로저에 비교해서 록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록스는 혼자서 마리조아를 침공했고 해군 대장 한 명을 죽였으며 허위옥저에 잠입하여 세계 정부의 지도자인 임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록스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혼자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해적단을 위해 선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록스는 훗날 신세계를 정복하게 될 다른 해적들인 사왕 카이도와 빅맘, 게다가 흰수염까지 자기 회하에 두었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흰수염은 죽을 때까지 해적 세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장된 소문 때문에 지백의 업적이 로저의 업적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다 작가 본인이 1157화의 대사에서 언급했듯이 미래의 해적왕 로저가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록스 해적단이 존속했던 짧은 기간 동안 그 시대는 록스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로저와 공존했던 해적들 중 로저에게 이 정도로 명성을 가져왔던 해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괴물 같은 록스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에게 록스는 로저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록스에게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로저가 갓벨리 사건 1년 전에 그랜드라인의 마지막 섬인 로드스타 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섬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힘에 있어서는 록스 해적단이 우월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 그들의 목표가 전설의 섬을 찾는 것이었다면 해적단이 아직 건재했을 때 충분히 달성했을 것입니다. 로저 해적단도 박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갓벨리 사건이었습니다. 갓벨리 사건은 로저에게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록스 해적단이 소멸했기 때문이죠. 로저 또한 이 사건에 참여했지만 록스 해적단을 물리치기 위해 가프와 힘을 합쳤다는 점은 오다가 록스에 대해서 더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프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과 손을 잡았으니까요. 심지어 해적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연합이 없었다면 록스 해적단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의 기사단 또한 이 혼란에 가담했고 원피스 1157화의 최신 정보로 결정타를 날리자면 하랄드까지도 이 사건에서 록스에 대항하여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록스는 갓벨리에서 모든 것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로저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해야겠네요. 만약 그 순간에 록스 해적단을 막지 못했다면 로저는 전설의 섬을 찾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록스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빅맘은 로저가 전설의 섬을 찾기 전에 이미 로드 포네그리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이 섬을 찾는 데 있어 그것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지백은 전설의 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록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록스가 섬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40여 년 전에 이미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지백의 목표는 어떤 섬을 찾는 것보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해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로저는 원피스를 얻기 위해 승부수를 띄웁니다. 로저는 록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 시점은 와노쿠니에 도착하여 사무라이 오뎅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설의 섬을 찾는 열쇠였습니다. 오뎅이 로저와 함께 여행하기 전 그는 흰 수염의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를 만나고 마침내 와노쿠니를 떠나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오뎅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왜 제가 오뎅이 전설의 섬을 찾는 열쇠였다고 말할까요? 그는 고대 문자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저와 흰 수염의 싸움 이후 오뎅은 로저의 꿈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로저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전설의 섬을 찾고 싶다며 자신의 여행에 동행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연히 오뎅은 이를 수락했고 흰 수염 해적단을 떠나 짧은 시간 동안 로저 해적단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흰 수염도 이 섬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과연 성공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핵심 인물을 동료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뎅은 와노쿠니에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뎅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순식간에 사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흰 수염은 원피스가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힘은 로저에 필적했고 오히려 오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흰 수염은 해적 생활 자체를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뎅 덕분에 로저는 해적왕이 될 수 있었고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지금 로저는 그 일로 전설이 되었지만 록스는 한때 미래의 해적왕보다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부는 록스와 그의 이상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록스에게는 조이보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죠. 진정한 역사를 발견하고 몇 년 뒤에 다른 누군가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로저는 최선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수함으로써 대해적 시대를 열었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만약 로저가 자수하지 않고 병으로 그냥 죽었다면 그 역시 역사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움직임이 바로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형 장소를 그랜드 라인 밖의 바다인 이스트블루로 요청했습니다. 원래 4개의 바다에서는 그랜드 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그들은 샹크스의 경우처럼 유명한 해적들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루피를 괴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조차 매우 드뭅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그랜드 라인 밖의 바다에서 퍼져나간 것은 모든 곳에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저는 해적왕이 되는데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는 것이고 록스와 흰수염 모두 전설의 섬을 찾을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록스와 흰수염이 원피스에 관심이 있었다면 로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검은 수염과 록스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들의 목표는 같았으나 그 방식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록스가 충동적이고 오만한 폭군이었다면 그의 아들인 티치는 인내심 강하고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록스가 단 한 번의 거대한 전투로 세계를 손에 넣으려다 자멸한 반면 티치는 수십 년간 흰 수염 해적단의 몸을 숨기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성급한 야망이 아닌 철저한 계획을 통해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루기 직전으로 봐야 하죠. 그리고 록스 해적단이 콩가루 집안처럼 내분으로 가득했다면 검은 수염 해적단은 충성심이 아닌 이해관계라는 보다 안정적인 계약관계로 묶여 있다는 점 역시
아버지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던 조직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티치의 계산된 선택입니다. 티치의 철학은 계획과 운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의 기묘한 결합으로 나타나고,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치밀한 전략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운명론자입니다. 이 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전략 철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버지의 야망을 이루고 복수를 완성한다는 거시적인 목표 그 자체이며, 그리고 그의 운명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운명의 흐름에 억지로 맞서 싸우는 대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회,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명적인 순간이 도래했을 때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의 첫 번째 선택이었던 에이스의 포획은 그의 첫 번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칠무의 지위 획득과 로저 유산에 대한 타격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운명이 던져준 완벽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정말 무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검은 수염이 첫 번째로 계획했던 소름돋는 만행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수염의 복수극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에이스의 포획이었습니다. 칠무의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더 깊고 상징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고, 로저의 유일한 혈육인 에이스를 해군에 넘김으로써 티치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정상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해적왕의 아들이 만천하에 공개 처형되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강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로저의 혈통을 공개적으로 능욕하고 단절시키려는 잔혹한 의도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에이스를 향한 검은 수염의 행동은 가프의 유산을 공격하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프는 혈연은 아니지만 에이스를 친손자처럼 대했고, 에이스의 죽음은 가프에게 깊은 개인적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었으며, 이는 검은 수염의 계략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은 수염이 칠무회가 되기 위해 원래 목표로 삼았던 인물은 가프의 친손자인 루피였고, 이는 그가 혈연이든 인연이든 상관없이 가프의 소중한 가족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공격에는 깊은 이념적 아이러니가 담겨있고, 가프는 해군의 영웅으로서 기존 질서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의 아들 드래곤은 세계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의를 세우려는 혁명가이며, 이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검은 수염은 기존 질서의 정의와 그에 맞서는 혁명적 정의 모두를 조롱하고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밀짚 모자와 함께 그의 의지를 계승한 의지의 후계자입니다. 검은 수염과 샹크스의 악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티치가 어떠한 악마의 열매 능력도 갖기 이전에 샹크스의 왼쪽 눈에 남긴 세 개의 흉터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상징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샹크스는 훗날 흰 수염에게 티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신이 결코 방심하지 않았음에도 당했다고 증언했고, 이는 티치가 잠재력을 숨기고 있던 시절부터 이미 샹크스에게는 로저의 의지를 위협할 가장 큰 적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로저의 유산에 대한 티치의 오랜 적의와 전쟁 선포의 증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은 로저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혈통과 의지를 모두 겨냥한 정교한 이중 타격이었고, 에이스는 로저의 생물학적 계승을 의미하고 해적왕 혈통인자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반면 샹크스는 로저의 꿈과 철학 그리고 정신적 의지의 계승을 상징하며 한 명의 죽음을 설계하고 다른 한 명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김으로써 검은 수염은 로저가 세상에 남긴 모든 형태의 영향력을 도려내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이 얼마나 큰 그림을 잔인하게 그리고 있는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가 전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샹크스가 갓발리의 인간 사냥 챔피언이자 신의기사단 최고사령관인 피거랜드 갈링성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검은 수염과의 오랜 악연의 운명적인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제 검은 수염이 샹크스에게 품고 있는 깊은 적의는 단순히 로저의 의지를 계승한 라이벌에 대한 경쟁심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몰락을 주재한 자의 핏줄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샹크스를 향한 모든 공격과 도전은 곧 피거랜드 갈링성을 향한 간접적인 복수가 되며 두 사람의 대결은 40년 전 갓벨리에서 시작된 세대 간의 전쟁을 검은 수염이 종결할 수 있는 세대를 초월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티치의 행적은 우연과 기회주의 산물이 아니라 38년 전 아버지의 패배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거대한 복수에서 쌓이며 로저, 가프, 세턴, 갈링이라는 4개의 축을 향한 그의 큰 그림과 떡밥의 수는 너무나도 일관되고 상징적이어서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의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버지의 패배라는 실로 짜인 거대한 하나의 틀이며 이는 그를 과거의 유산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드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복수극은 D의 의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의 충돌로 귀결되며 루피가 자유와 해방이라는 긍정적 의지를 대표한다면 검은 수염은 개인의 야망, 지배, 그리고 복수라는 어두운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사상의 대립은 두 사람의 최종적인 대결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고 결국 40년에 걸친 이 장대한 복수극은 모든 역사적 실타래가 한데 얽히는 클라이맥스이자 갓벨리 다음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록스, 로저, 가프, 그리고 철룡인의 현대적 대리인들이 세계의 운명을 걸고 격돌하는 역사의 재현이 될 것입니다. 검은 수염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상황을 완벽하게 재창조하고 이번에야말로 승리하여 자신의 진정한 유산인 세계 그 자체를 손에 넣으려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